여기 이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발전소 진행하시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결과로 좋은 제목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 책 놀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행은 이 우리 아이 책 놀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말씀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아니면 평소에 책 읽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홍보가 나갈 때는 즐겁게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 또 초중고 단계별 똑똑한 독서법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아는 대로 보충해가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아이 책 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되실까요? 우리 아이 책 놀이. 1번 무엇이 제일 소중할까요? 이렇게 자르면 좀 나을까요? 좀 편하실까? 우리 아이 책 놀이 3개로 자른다면 우리 아이 1번.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2번 놀이. 그러면 당연히 3번이 책. 그러면 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강의 끝하고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 읽으셨던 논어라는 책에 보면 지소선후면 즉 근도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일의 앞과 뒤가 무엇인지를 알면 도에 가깝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선생님들이 보면 무엇이 앞이고 무엇이 뒤인지를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진리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순서를 잘 알면 우리가 그 실수를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아이들과 즐겁게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생명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아이라고 하는 이 생명들이 소외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다 보면 욕심이 나서 책을 읽히고 싶은데, 책을 읽히고 싶다 보니까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되지 않고, 즉 놀이가 되지 않고 책만 남고 놀이도 빠지고,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아이는 슬픔에 빠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글씨로는 책을 읽을지 모르지만 그 책의 내용이 하나도 그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게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늘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있냐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죠.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우친 순간 다시 제일 소중한 것은 우리 아이지, 생명이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순간 우선순위와 순서가 딱 제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을 못 잡으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제 1순위가 되지 못하면 다른 부분들이 막 엉망으로 얽혀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조금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하이타니 겐지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이면서 교사 생활도 꽤 오래 하셨던 그런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 아이를 만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마코토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마코토라는 아이가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지? 막 혼내켜야 되나? 그래서 잘 판단이 안 서서 잘 관찰을 했는가 봐요. 관찰을 했더니 이 아이가 괜히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고 뭔가 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재능이 있더래요. 근데 무슨 재능이 있나 봤더니 이 아이가 시를 쓰는 재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야, 너 시 잘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써봐, 이렇게 이제 이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여러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서 이 선생님이 보물처럼 여기는 시가 있다 그래요.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동시죠, 동시. 모두들 조금씩 다른 아이의 그림이나 시를 흉내내지만 나는 흉내는 아주 싫어. 남이 발명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은 기분 나빠. 모두의 마음속에는 검은 옷 입은 흉내의 신이 히히히 하며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흉내라는 게 나오잖아요. 흉내. 우리는 보통 교육을 통해서 아이를 기른다고 했을 때 이 교육을 흉내내는 사람으로 키우고, 흉내 잘 내는 것을 복도도 주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어설프더라도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표현했을 때는 에이, 그게 뭐야,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통은 어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어른들이 이미 좋다고 한 것,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흉내낼 때 우리는 그걸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다운 아이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달리기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운동회 같은 때 달리기를 막 뛰면 잘한다고 주변에 부모님들이나 그 뭐 선생님 아니면 그 동네에 참석한 어른들이 막 박수를 쳐줘요. 그럼 저는 그 박수 소리에 신이 나갖고 다 열심히 막 뛴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달리기가 즐거워서 하는 건가, 아니면 잘한다고 어른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걸로 좀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저는 내가 즐거워서 달리기를 하는 거면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되지만, 만약 나는 별로 달리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는데 주변의 어른들이나 부모님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달리는 거라면, 나는 박수의 노예가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거든요. 어떠세요?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운다, 이 생명이 소중하다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이 아이답게 크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흉내를 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왜 마코토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이 시를 자기의 보물이라고 말했을까? 이 선생님이 알고 있는 시도 많고 자기도 시도 쓰고 그랬는데, 이 선생님은 이 마코토의 시, 이 흉내의 신에 대한 이야기, 흉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를 자기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고, 이 아이가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네 마음껏 해봐. 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을 이제 10년 좀 넘게 했고, 거기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만났고, 또 동아리를 이루어서 책도 읽고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느낀 경험들이 제가 책에 대한 생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 막내 아이가 지금 18살인데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뿐이 안 다녔어요. 그리고 1학년을 마치고 나서는 계속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교를 통과하고 지금 이제 18살인데 고졸 검정고시까지 마치고 지금 대학교 2학년 일본학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 아이와 함께 제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책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계기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은 아이의 눈빛을 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눈에서 빛이 나오잖아. 아이의 눈에서 빛이 있는데 그 눈빛을 볼 때에 이 눈빛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은 이런저런 부모님이 무서워서나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안 그런데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안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아이의 눈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의 눈빛을 보고 뭘 찾아내야 됩니까? 이 아이가 정말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아니면 이 아이가 슬픔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 아무리 책이 지금 좋아도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아이가 지금 슬픔의 눈빛을 띠고 있으면 이건 지금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책이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이 책을 이야기했을 때 눈빛에서 기쁨의 빛을 보았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책을 읽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라고 하는 생명이고, 그 아이는 흉내내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아이답게 키워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 아이답게 크고 있는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책과 관련되어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눈빛을 잘 봐야 된다. 이 아이의 눈길을 잘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기쁨을 느끼고 있나 슬픔을 느끼고 있나를 살펴서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는 그 길을 가시면 되고요. 기꺼이 슬픔을 느끼고 있다면 내 마음에 지금 조바심이 난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놀이입니다. 놀이. 아주 어릴 때는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직 글씨를 모를 때도 있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책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글씨는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읽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아주 색깔이 좋은 색깔들.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는 것은 알록달록한 색깔들. 그런 색깔들이 있는 주로 이제 그림책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을, 글씨도 뭐 조금 있어도 상관없죠. 그런 것들을 주변에 쫙 펼쳐놔 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기어다니면서부터도 그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촉감을 만져보고 또 뭔가 하고 호기심이 생기면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해줘라. 그래서 책을 어릴 때부터 놀이의 감으로 느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놀이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가 기쁨의 빛을 가지고 이 책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한 거는 왜 1번, 2번, 3번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 없어도 아이는 놀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놀이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보다도 놀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기쁨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놀이가 없어도 우리 아이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의 생명은 그래도 나름대로 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 놀이, 아이 중에서 아이가 제일 소중하고 그 다음이 놀이고 그 다음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놀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책에 대해서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자기가 어떤 그런 아이나 그런 힘을 갖게 됐을 때는 책을 이제는 멀리하고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아이로 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이를 어릴 때 부모님이 욕심이 나서 피아노 학원에 보내죠. 하필 피아노를 바이에리라 하나요?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아니면은 레슨비를 내주셨으니까 이래저래 포기하지 못하고 막 치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싫어. 근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피아노를 안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취미로라도 피아노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놀이로서의 예능, 놀이로서의 독서, 이런 것들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편해문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 그런 책도 쓰셨잖아요. 그만큼 놀이가 중요하다. 저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놀고 조금은 공부해요. 그러니까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보면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놀이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요. 고학년으로 가도 놀이를 포기하지는 말자. 조금이라도 그 삶 속에 놀이가 있어야 된다. 그 교육 속에 놀이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놀이가 소중한 거고, 할 수만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놀이로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다. 직장도 놀이로서 갈 수 있으면 좋다. 이 놀이라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놀이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라고 해서 막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긴장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쁨도 느끼고 어떤 만족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 놀이 안에서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허랑방탕하게 막 시간을 보내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 놀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본질이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해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고,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그런 유명한 책들도 있는 거 제가 제목을 들어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책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18살 된 아이가 지금 여기 도서관 제가 관장이고, 그 아이가 지금 도서관 도서관을 맡아서 이것저것 컴퓨터도 다루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그 다음에 혼자서 막 공부를 한다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박수도 쳐주고 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책을 선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 지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너한테 이거 책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책을 한 권 사주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스카와 소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제목도 관심을 끌고 그래서 아이도 읽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에 보면 린타로라고 하는 중학생이 나옵니다.
이 린타르라고 하는 학생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잘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고서점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하고 잘 지냈죠. 고서점이 놀이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고서점을 계속 지켜야 되니까 이 아이가 학교 잠깐 갔다 오면 이 고서점에서 주로 놀고 하도 심심하면 뭐 이런저런 책도 꺼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제 우정도 쌓고 잘 지냈죠. 정이 많이 쌓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얼마 사시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서점 문도 이제 제가 어떻게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닫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책들을 정리 막 하려고 하면서 문을 닫고 그러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얼룩고양이를 만납니다. 이 얼룩고양이를 만나는데 이 얼룩고양이는 신기하게 사람의 말을 하는 얼룩고양이였어요. 이 얼룩고양이가 대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린타르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지금 책이 거의 미궁에 빠져서 지금 이 책을 구해내지 않으면 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얼룩고양이가 린타루라고 하는 소년을 데리고 1미궁, 2미궁, 3미궁, 4미궁이라고 하는 4개의 미궁으로 차례차례 데리고 갑니다. 미궁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미궁으로 데리고 가서 린타루가 미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1미궁에는 책을 가두려는 자가 있습니다. 가두려는 자. 가두려는 자. 이 사람은 책을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이 책을 가두려는 자는 이미 5만 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읽는가 하면 책을 자기가 빨리빨리 다 읽은 다음에는 쇼케이스에 딱 집어넣어놔요. 한권씩 한 권이 딱. 그래서 이게 소중하니까 이거는 내가 잘 지켜야 되고 여기는 흠집 하나 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읽고는 가둬놓고 읽고는 책을 가둬놓고 나누어서 이 좋으니까 너도 읽어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둬놓는 거예요. 일무궁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큰 문제구나. 이미궁으로 또 데리고 가요. 얼룩고양이. 이미궁에 가니까 이거는 책을 자르려는 자가 나와요. 이 이미궁에 있는 사람은 책을 혼자만 읽고 가져놓으려고 하지는 않아.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싶어. 이 좋은 내용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빨리 읽히고 싶으니까 이 책의 내용에 자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짜깁기라고 하죠. 짜깁기. 막 잘라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딱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읽으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서론도 잘라버리고 때로는 결론도 잘라버리고 어떤 아주 중요한 자세하게 묘사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잘라버리고 막 잘라버리고 결론이 뭐야? 그래서 그 부분만 딱 가능하면 더 짧게 잘라요. 이게 뭐 학습의 부분으로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의 전체의 대강의 의미를 파악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문학 작품 같은 것도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문학 작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르려는 자가 나와서. 어쨌든 이런 자를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미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심으로 이 책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팔아치우려는 자. 제3미궁으로 들어갔더니 팔아치우려는 자가 나와요. 이 팔아치우려는 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명함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 제일 출판사 사장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출판사의 사장인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오로지 책을 팔아치우는 데죠. 이 책을 사간 사람들이 책을 읽느냐, 이 책을 뭐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책이 읽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책을 거명해서 뭐 좀 그렇지만 뭐 우리가 유명한 책 뭐 제레드 다이아몬드인가요? 총균세 뭐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갔잖아요. 총균세를 읽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하여튼 총균세가 나쁜 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봤는데 좋은 책이더라고요. 봐야 될 중요한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팔아치우는 건 어쨌든 간에 이 책을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죠. 제4미궁으로 갔더니 책의 마음. 제4미궁에는 문제가 나와요. 책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면 린타로가 책을 구해내는 거고, 이 책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린타로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책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가두려는 자, 자르려는 자, 팔아치우려는 자들 속에서 끊임없는 이 미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책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아이들한테 책을 이렇게 읽히고 싶어 하세요? 도대체 책이 무엇이길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린타로는 비록 엄마 아빠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할아버지와 살았지만 할아버지가 고서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책의 향기 속에서, 책의 냄새 속에서, 책에 둘러싸여서 책을 놀이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린타로가 깨달았던 책의 마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린타로의 대답. 뭐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 답을 보면 제가 기억하는 린타로의 대답은, 책은 뭐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린타로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책에 보면 사람이 느끼는 기쁨,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슬픔,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린타로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책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책의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책은 사람을 생각하려고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의 목적이, 책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책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사람을 생각하고자 읽는다.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아이, 우리 생명, 이것 때문에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아이라면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옛날에는 책 종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책에는 여기다 그림을 붙이면 그림책이죠. 옛날에 그림책이 뭐죠? 여기다 소설을 붙이면은 소설책이잖아요. 뭐 책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과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교과서는 교과서, 교과책이잖아요. 서가 책이고. 교과책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책은 교과책은 아닐 거예요. 그거는 아니어도 학교에서 다 가르쳐주잖아요. 이 책을 읽히고 싶은 건 아니죠. 이 책은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볼 때 문제라는 표현이 드는데, 왜 이 책은 일반 책과 다르게 보냐면요, 이거는 결정이 이미 돼 있어요. 거의 강제로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아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놀이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교육을 혁신적으로 하자는 데서는 교과서를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과목을 정해주고 그 과목에 대한 이러이러한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이 책 가면서 읽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은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될 거는 뭐 책 100권을 읽는 거 그러면 졸업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책이라고 하는 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가 이 린타로가 참 대답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책에 매이지 않고 책을 통해서 놀이할 수 있고 책을 통해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 사람을 생각한다는 때 이거는 나를 생각하는 마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나도 포함하는 다른 사람이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책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다 할지라도 여기 가두려는 자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5만 권을 읽었어요. 5만 권을 읽으면 도대체 하루에 몇 권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읽으면 뭐예요? 나누지를 못하는데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데 저는 사람이 살면서 노동하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뭐냐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로를 갈라놓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삶이 보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아야 되고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 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책을 100권, 1000권, 10,000권, 아까 얘기한 5만 권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독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목적을 알려면 책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린타로가 생각한 책의 마음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야,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이 말을 그대로 적용. 야, 너 책 읽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책 읽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책 읽어서 남 주지 않으려면 책을 읽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책을 지키려는 고양이의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 부분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은 결국은 함께 더불어 살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보르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제가 뭐 많이 읽어본 건 아닌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좋아서 제가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왔다. 천국은 일종의 도서관이다. 그럼 천국이 왜 도서관이에요? 저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학교와 약간 대비해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르헤스가 왜 여기 천국이라고 말했는가? 학교는 시험이 있잖아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험을 통과해야 학교에 들어가고요. 학교 안에 다니는 동안에도 시험이 계속 있잖아요. 도서관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지만 학교에서도 공부가 있는 것처럼 도서관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가 꼭 이런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기하고 통하는 거죠. 책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공부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연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 공부를 우리가 즐겁게 놀이로서 할 수가 있는 것은 도서관 같은 구조여야 된다라고 본 거죠. 이게 보르헤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르헤스는 천국은 나는 늘 일종의 도서관처럼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 유토피아는 도서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아까 말하자면 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좀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어른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남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트랜스젠더도 들어갈 수 있죠.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도서관 안에는. 그럼 부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도 들어가지만 가난한 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옷을 좀 허름하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서관에는 가난하게 노숙인들이 있는데 이 노숙인들이 옷 같은 것들이 잘 못 빨고 그러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모든 우리나라의 시민 국민들은 다 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은 그렇게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조그만 샤워실 같은 걸 만들어 놨대요. 정말 좋은 배려잖아요. 그럼 이 노숙자가 거기서 샤워를 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빌리고 싶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잖아요. 이런 천국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도서관이 일종의 천국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도서관 같은 세상이고, 책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놀이의 관점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회 구조를 만들 때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낙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니면 낙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우리가 다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을 도서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육의 영역, 문화의 영역에서 더 폭넓게 이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학비를 내야 가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 뭐 요즘은 대학만 해도 그렇죠 이미? 그렇게 내야 가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잘못됐다 100%, 저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자꾸 나와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 맞이했잖아요. 저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려운 때이니까 자꾸 움켜줘야지, 뭐 후원했던 것도 끊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조금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도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없어진다, 또 다른 사람이 없어진다,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진다, 그러면 나중엔 내가 무너지잖아요. 그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뭐 늘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그 활동을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죠, 도시 같은 데서는.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부를 포함해서 모두 우리 각각 있는 요소에 있는 그 사람이 좀 가난하든 아니면은 학력이 조금 낮든 높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보르헤스가 천국을 일종의 도서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주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잘 지켜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 이 우리말에만 있는, 제가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독특한 말이잖아요. 내 아이 책 놀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 내 아이도 잘 성장해야 되고 책을 통해서 놀이를 하면서 기쁨을 느껴야 되지만 옆집의 아이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은 도서관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큰 도서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작은 도서관은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만만하잖아요. 와서 좀 떠들어도 되고 좀 음악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옛날에 사랑방에 온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큰 도서관에서 정보도 충분히 주고받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와서 그냥 쉬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책을 읽기도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도서관의 역할 중에서 아주 소중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좀 더 좋은 낙원 같은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책 읽는 얘기도 조금 해야 되겠죠. 사실은 초, 중, 고 단계별 똑똑한 독서법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고 싶어요. 그런 게 과연 있을까? 물론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책, 중학생이 읽어야 할 책,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책. 근데 저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그 다음에 문해력에 따라서, 즉 그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초등학생이 읽어야 할 책이야 라고 딱 규정을 지어주는 순간 그 나머지 책들은 아예 넘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초, 중, 고 이렇게 딱 나눠놓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제 아이하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런 책은 읽으면 안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읽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30분 정도씩 지금 이제 도서관 직인 지금 18살 제 아이하고 책을 읽는데 한쪽씩 소리 내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오늘 끝마친 책이 체개발화 평전이고요. 장 코르미에인가요? 그 프랑스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는데 읽어보니까 역시 좋은 책이더라고요. 감동이 있고 그런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읽으려고 하는 책이 지금부터 바우만이 쓴 액체 근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철학서인데 이 책을 16살이가 어떻게 읽어? 읽으면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하고 같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졸업 정도까지는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책과 그 다음에 들어서 누가 읽어주는 거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10이라면 들어서 누군가 이 책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주는 걸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2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부모가 책을 읽어줄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중학교만 가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이를 보고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읽어주는 거를 읽어주는 속도를 넘어서 읽어주는 거를 귀찮아해요. 나는 벌써 저 앞을 나가고 있거든요. 눈으로다가 묵독으로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읽어주는 거를 싫어하죠. 그럼 그 아이한테는 이제는 나 혼자 읽어주는 건 안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단계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죠. 이 아이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책들을, 그 아이가 선정해 오는 책들을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쪽씩 읽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내가 읽는 소리를, 제가 읽는 소리를 통해서 조금 자기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액체 근대라고 하는 지금부터 바우만이 쓴 철학 인문 서적을 읽을 때에 혼자 읽으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제가 함께 읽어가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읽었을 때에 그냥 이 아이가 못 이해한 내용을 읽는 거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액체 근대라고 하는 액체 근대 요 네 글자를 아는 거와 제가 의미로서 액체를 이해하고 근대를 이해하고 액체와 근대가 어떻게 만나게 됐는가를 이해하고 읽는 거는 똑같은 글씨를 읽지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 아이한테는 액체 근대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서 혼자 읽는 거와는 다른 거,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읽어주기, 그 다음에는 함께 소리내어 읽기,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아요. 근데 아주 나중에 이 아이가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는 아빠하고는 엄마하고는 뭐 삼촌하고는 같이 읽는 거 도저히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놀이로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럼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또 다른 뭐 읽고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취해야 돼요. 요거와 관련해서 보통 말과 글에 관련해서는 보통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하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말하는데 듣기하고 말하기가 있을 때 뭐가 먼저죠? 네? 듣기하고 말하기가 있을 때 뭐가 먼저죠? 듣기가 먼저죠? 네. 듣기가 먼저고 나중이죠. 들어야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조금 더 높은 밀도 있는 내용의 문장을, 책을 누군가가 자꾸 읽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다니엘 페낙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는데요. 이 다니엘 페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대학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해주는가 하면은 좋은 책을 그냥 읽어주신대요. 강의 내용이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거죠. 이 교수님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의 풍부한 내용과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연륜,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자기 몸 통째로 소리를 내어서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책은 대학교 1학년이 앞에서 읽는 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대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책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놀라워요. 스스로 막 그런 책에 대한 다른 것들을 막 찾아서 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책 읽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들려주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다시 누군가에게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죠. 듣기와 말하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와 말하기에서 순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독서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읽기와 쓰기도 마찬가지죠. 보통 쓰기를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잘 쓰려면 읽기가 돼야 되죠. 읽기가 안 되면 쓰기를 다 넘어가기 어려워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많이 읽은 사람이 쓰면 이 쓴 게 뭐가 됩니까?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책을 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또 읽는 거죠. 여기도 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읽기와 쓰기가 원활하게 막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좋은 거예요.
읽기는 많이 읽는데 쓰기가 전혀 안 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사람은 쓰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겨나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 긴 책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판타지 같은 거 좀 있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 끝나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쓰고 싶다고 막 말했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뭐 조금 황당무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뭔가 상상력이 막 일어나면서 쓰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쓰고 못 쓰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썼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조금씩 고쳐주면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랑스 작가 다니엘 페낙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학습 지진아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말 맞춤법이 잘 안 맞았대요. 틀렸대요. 그 선생님들한테 막 혼나고 그랬는데 그 중에 두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재능을 알아본 선생님이 있었어요. 마치 아까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이 마코토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 알아본 두 선생님이 있어서 이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다니엘 페나크라고 하는 이 학생이 상상력이 뛰어나. 그리고 이야기 지어내는 능력이 있어. 말하자면 글쓰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막 격려. 야, 너 마침 틀려서 괜찮아. 써봐. 막 이렇게 막 썼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프랑스의 작가가 된 거다. 그리고 교사가 됐어요. 학습 지진아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은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선생님들이래요. 그래서 공부를 못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 하신대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뽑을 때에 좀 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 잘하는 거를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격려해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든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에요. 프랑스의 다니엘 페나크라고 하는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훌륭한 작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읽기와 쓰기가 막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아이들의 책 읽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읽기가 놀이가 되고 그래서 기쁨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온 김에 좀 어릴 적 얘기를 조금만 하고 일단 좀 한번 정리를 그냥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책을 아이들한테 많이 읽히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거든요. 근데 어릴 때일수록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기도 하지만 반복해서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책을 친구 삼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책을 읽고 또 읽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책을 충분히 읽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 다음 다른 책을 향하여 콱쭉 뛰어갑니다. 그때 그걸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책을 막 달달달 읽으면 더 좋아요. 그럼 그 책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이야기하잖아요. 쓰기가 별겁니까? 말하기를 그대로 옮겨 쓰면 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지금 도서관 지기하는 이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생쯤 된 나이에 그러니까 한 10살 그 전에부터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 만화로 된 것들 한 번을 막 여러 개 막 읽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글씨로 된 책들도 읽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산책을 나가자 해서 나가면 뭐하러 나가자는 거냐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오늘은 제우스 이야기를 해줄게. 앉아봐. 뭐 제우스가 뭐 바람둥이 신인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막 시대는 주력이다는 얘기 막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좀 리액션을 좀 할 줄 알고. 그래 좋아 좋은데 나쁜 의미네 뭐 신이 뭐 그래 뭐 이렇게 바람둥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 신나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다녔다 그랬잖아요. 1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1학년 때 얘가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서 뭐 미술학원 이렇게 다녀가지고 아이가 미술 잘해서 달에도 상도 받고 그러는데 애가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 상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아, 우리 아이도 좀 상을 좀 받고 싶다는데 이거 상처받을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살인이는 책을 좀 많이 읽는 것 같으니까 글을 한번 써서 내보면 어떠냐. 그래서 살인아, 너 그럼 글을 좀 써볼래? 했더니 자기 글을 안 써봤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너 아버지한테 산책 갔을 때 얘기해 준 거 있잖아. 있지. 너 그거 그대로 써. 아빠 내가 오늘 제우스 신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부터 시작하면 돼 그냥. 그래서 쭉 써서 얘기하면 돼. 그래서 써갖고 제가 특별히 거의 손봐준 거 없거든요. 거의 이렇게 해서 뭐 조사 뭐 한두 개 손봐줬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그게 뽑혀가 갖고 교장 선생님 상을 받고 그 다음에 교지에도 실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린이가 그때 우리 아이가 만족을 하고 아빠 나 이제 엄마 학교 안 다녀도 돼.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고 그때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열심히 재밌게 잘하면 놀이로서 재밌게 즐겁게 하면 쓰기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 손봐주는 건 어렵잖아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풍부하면 그 다음에 그 질은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맞고 처음부터 요건 잘못됐어, 요건 띄어쓰기를 해야지, 요거는 맞춤법이 틀렸잖아, 이렇게 하면 놀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아이 더러워, 나 책 글 안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못해요. 사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막 순환이 되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막 왔다 갔다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 우리가 말글살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말글살이. 말과 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면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말글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책을 왜 읽혀야 되느냐? 책은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피아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책을 읽고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는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요즘 아이들이 에디터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자료가 많고 그 자료를 갖다가 컴퓨터를 다루는 게 능숙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다 툭 조합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편집만 할 줄 알지 말글살이가 충분히 이게 막 교류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류들이 막 일어나서 이 안에가 막 바다처럼 막 헐분 데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때 말글살이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은 그런 좋은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 이야기를 가름하고 또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뭐요? 아, 질문 이거 들으면서 이제. 네. 네, 그 질문 있으시면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먼저,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난번에도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 다른 분들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림책, 동화책을 많이 보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보통 만화책, 뭐 Y책이라든가 뭐 후책이라든가 이런 책들 엄청 많이 보고 좋아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화책을 너무 많이 봐서 만화책만 너무 좋아하고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고민했던 그 지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도
만화책을 꽤 오랜 시간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한 13살 정도면 안 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즐겨봤고, 그래서 이거를 못 보게 막아야 되나, 그런 좀 고민도 좀 했었고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할 게 없더라,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만화책을 본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책 중에 한 종류거든요. 그리고 저 어릴 때 생각해봐도 저도 만화책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만화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책이긴 책인데 약간 장르가 다른 만화책의 특성이 있어요. 이 만화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압축과 생략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화책을 읽으면서 가질 수가 있거든요. 만화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컷으로다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 그림이 있고 말풍선이 있고 뭐 그림이 있고 또 뭐 말풍선이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이 있고 또 뭐 말풍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 생략된 부분들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연결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상상력이 없으면 읽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아이는 보니까 만화책을 못 읽는 아이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만화책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만화책을 어떻게 읽어야 돼? 막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만화책을 좋아하면 처음에는 만화책 아이하고 딜을 한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아이하고 협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만화책 좋지? 그럼 만화책 3권 읽고 그 다음에 글씨책 1권 읽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화책을 많이 읽으면서 글씨책을 조금씩 갖고 갈 수만 있다면, 근데 만화책을 읽는데 글씨책은 전혀 안 읽는다 이러면 조금 좀 겁나잖아요. 마음에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다 저는 가지고 가는 방식을 좀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쉽지 않으면 이거는 같이 읽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님께서 이 시간은 편한 시간이 좋아요. 아이가 아침 시간에 또렷또렷하고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갖고 한 15분 읽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랴 뭐 정신없다,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 아이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에 한 15분 이렇게 같이 읽는 거죠. 그러면 함께 읽는다는 의미도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글씨책을 어쨌든 끈을 놓치지 않고 갖고 갈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만화책을 읽는 거가 이 아이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자기가 만족감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책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 요즘 만화책 안 봐? 그랬더니 가끔 보는데요. 이제는 뭐 조금 이렇게 안 땡기는가 봐요. 크게.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구나. 시간이 지나서 얘가 이 안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 달까지 이르면, 왜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배웠던 양질 전화의 법칙. 전화는 이렇게 건너뛴다. 변화가 일어나는 양이 충분히 쌓이면 질적으로 건너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화책을 보고 싶어. 그럼 만화책을 충분히 보게 만들면 막 쌓아주는 거예요. 막 여기 만화책 보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 만족감을 느끼면 다른 쪽으로 다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림 동화를 충분히 보면 그 다음에 글씨책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책만 이렇게 봐 그러지 말고 그림책 중 좋은 책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전문적인 그림 화가가 달려들고 그 다음에 작가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깔아주세요. 읽도록 해주세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와 만족, 행복이 얼마나 커요. 어른들도 그림책 많이 봐요. 요즘에는요. 그만큼 그림책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주제도 아주 선명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꼭 다뤄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데 문제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습 만화도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시는 것 같아요. 학습이 있으니까 만화를 볼 때는 학습 만화만 줄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이야기가 소중하지. 그러니까 학습 안 돼. Y, 후 이런 거 읽히면 안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빠지는 건 다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소중하다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학습만 하는데도 행복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돼요. 아니 학습이 왜 나쁜 거예요? 학습만 달라붙어서 하시는 분들 다 최고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이 진짜 감수하고 실제로 쓰기도 하고 만화 그리는 사람들도 이 만화 전문으로 계속 그려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만화로 익히고 학습의 부분도 익히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아이가 어떤 눈빛을 보내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면 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양이 충분히 쌓이면 질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물론 쉽지 않죠. 다 잘 갈 수 있을까? 지금으로 와서는 싹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싹은 여러분 땅 속에 묻혀져 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 싹이 쉽게 보이는 게 싹이 났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싹이 나기 전에 땅 속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우리 아이가 아직 2단계구나. 우리 아이는 이 안에서 충분히 땅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이 아이에게 싹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욕심을 들키면 안 됩니다. 욕심을 들키는 순간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재미를 잃어버리고 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속으로만 고민하시고 아이한테는 그 고민의 눈빛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안 돼. 그럴 땐 약간 외면하시고 다른 데 보여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그걸 들키지 마시고 많이 느끼고 싶은 마음. 빨리 만화에서 이야기나 뭐 문학이나 소위 문사철이라고 하는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런 쪽으로 막 건너뛰고 싶은 그런 욕심을 들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읽는 게 왜 좋은가 하면요. 아이한테 너 책 읽어.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돼. 내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책이 좋은 줄 알고 있지. 엄마 아빠는 책 하나도 안 읽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서 유튜브만 하고 계시면서 나한테 책 읽으라면 이 아이가 설득력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책을 보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책이 저렇게 재밌는 건가? 어떤 선생님이 그 독서 영재를 키운 분이 있는데 아이가 읽혀야 될 요거 정말 아이가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를 하신다는 거야. 아이고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오줌 마렵네. 너 이거 너 보면 안 된다. 이거 나 보는 책이다. 오줌 놓고 그런 동안에 큰일 나. 안 돼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한참 있다가 한 10분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가 이걸 보고 재밌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할 일 끝. 자기가 자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들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좋은 의미에서의 기술, 그런 것들을 조금 발휘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극단에 빠지지 마시고 만화가 나쁜 게 아니다. 아이가 행복해한다면 만화의 그 세계에 일정 정도 푹 빠져 있는 거가 결코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화책만 인생 내내 읽는 그런 사람은 모르겠어요. 만화가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 생각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제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아이한테 네. 책을 뭔가 부모가 어쨌든 함께 해야 하고 책 네. 놀이를 할 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부모가 뭔가 아이의 책놀이에 대해 고민할 때 네. 읽으면 좋을 책 뭐 이런 것들 마음을 뭔가 부모의 마음을 잡아줄 책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최근에는 그런 책들을 이제는 아이가 좀 크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떠오르는 거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네,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네, 뭐 저는 이제 그 아까 마음도 얘기했지만은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잘 크고 나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만나게 된다. 저는 우리 아이 지금 도서관직이 자랄 때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전원생활인가 그 잡지를 사는데요. 거기 벌칙 부록처럼 그렇게 테이프가 지금은 테이프 안 쓰죠. 그 비디오 테이프도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벌칙 부록으로 따라왔었어요. 그게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봤어요.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그 책 제목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최희수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뭐 책 장사를 나오는 건 아니고요. 뭐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배려 깊은 사람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이분이 운영하는 아마 사이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아이의 아동 발달을 이해하고 아동 발달에 대한 책을 너무 무거운 책 말고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좀 가볍고 좀 기본적인 것들만 써놓은 책 이런 책들을 보면 아이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도 아이가 지금 잘 커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고 그걸 참는 거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정상으로 지금 잘 크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고 힘든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커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좋은데 배려 깊은 사랑이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헛갈릴 때마다 봤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책도 사보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우리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 같으면 요즘은 카세트 테이프 안 듣느냐고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듣기도 하고 책도 다시 보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마음을 초심으로 돌리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한두 권 정도 뭐 다양하게 많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쭉 좀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시고 좀 찾아보셔서 이렇게 한두 권 정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머리맡에 두시고 자꾸 이렇게 들춰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질문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집에서 정말 많은 종류의 책을 준비하기가 구비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네. 부담이 되고 그래서 지역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집 근처에 도서관들이 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도서관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사실 도서관 하면은 이제 책을 빌리고 아니면 거기서 공부하고 좀 이런 네. 곳으로 인식하기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이하고 도서관 가는 걸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도서관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시립에서 세운 도서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데도 있는데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좋아해야 되죠. 어떤 도서관에 갔는데 시설도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가 왠지 꺼린다.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보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는데 아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요즘은 이제 아이하고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그 아동 전문 그 열람실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조금씩 함께 책을 골라서 읽어주는 것들도 좋고요. 그렇게 아이하고 한번 그런 도서관 가는 날,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정도는 최소한 도서관 가는 날을 정해놓고 같이 가고, 물론 여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동의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렇게 지금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 도서관에 대한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까? 그냥 안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거든요, 아이가. 그거 싫어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치유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책방 가는 것도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아이가 자기 책을 갖는 만족감도 있거든요. 빌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난했는데 다른 데 뭔가 뭐 의지하거나 희망을 가질 때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서점에 가가지고 어린이 책 코너를 충분히 둘러보면서 보게 하고 한 권의 책을 사줬어요. 하루에 한 권씩 책 사줬어요. 네, 한동안. 네, 그렇게 했던 경험. 그러니까 한 달에 그렇게 뭐 날마다 가지는 않았다고 일일이 못 간다래도 한 15만 원, 20만 원씩 책을 사고 그랬었죠. 네.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해줘야지는 못하는데 아이가 책을 읽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니까 그 돈 쓰지 뭐. 어차피 커피 마시러 가서도 뭐 쓸 수 있고 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껴서 책을 사주자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자기 책장을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산책들을 하고 요즘 아침 윤독하는 제가 아침 윤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침 윤독을 하고 나면 그 책은 아이가 읽는 책은 꼭 구입을 해서 그 책은 자기 그 서가에 꽂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책가브라 편들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스카펙 박사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물론 절판된 건 할 수 없지만 지금 액체 근대는 절판됐어요. 좋은 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온 지 10년 됐는데 끊어져서 안 나오더라고 절판된. 너무 막 아쉬운데 그걸 구하려고 보니까 막 5만 원 막 이래요. 절판된 거는 막 그것도 비싸게 또 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구입해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구해서 내가 그게 추억과 함께 쌓이는 거죠. 이거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그러면 내가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책을 읽을 때는 아빠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그래서 나올 수 있잖아요. 책과 관련된 그런 것들 찾아보면 뭐 좋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다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제 과정이 있고 양에서 질로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읽어주기를 하나도 안 됐다. 그럼 저는 읽어주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기 단계가 충분히 만족감이 되고 그것이 양이 차야 그 다음에 혼자 스스로 즐겨 읽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만 오케이 하면 아이만 동의하면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즐겨 읽을 수 있는 책을 함께 골라서 그 정도 수준에서부터 읽어주기부터 해야 됩니다. 그 책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됐다고 해서 절대 독서의 힘, 독서력은 확 그냥 성장해가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거쳐서 성장해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의미에서는 초중고별 똑똑한 독서법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아이 수준이 초등학교에 있다면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단계를 밟아가요. 다만 어떤 책을 꼭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 단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휘력이나 그 다음에 문해력에 있어서 그거는 그냥 안 됩니다.